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 이름은 박영자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내가 누구였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어머니로, 시어머니로 살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은 어딘가에 두고 온 것만 같거든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어느 날 며느리의 눈빛 하나에 마음이 점여왔고 그날 이후로 나는 자꾸만 과거의 나를 돌아보게 되었죠. 내가 젊던 시절 시댁이란 참으로 낯선 곳이었습니다. 눈치를 보며 밥을 올리고 말끝마다 조심을 붙이고 서운해도 꾹꾹 눌러 삼키는 일이 하루 일과였죠. 그렇게 30년을 견디며 이게 가족이구나 믿고 살았는데 이제 와보니 내가 서러움을 남긴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며느리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마치 날 선 칼날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지나치는 아침, 내가 건넨 반찬을 다시 되돌려놓는 손길, 애써 웃으며 다가가도 차갑게 닫힌 표정. 그 모든 장면이 마치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행동을 고스란히 되돌려받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나는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녀가 왜 그런 눈빛을 내게 보이는지 그 마음을 알고 싶은데 차마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복수는 가능하다는 걸 나는 그의 침묵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의 며느리 그리고 나의 과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고 어떻게 용기를 내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느리지만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끝에서 나는 내가 살아온 삶을 다시 껴안아 보려 합니다. 어느 날 아침 김치를 꺼내 며느리의 접시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말없이 상을 차리던 나는 그 조심스러움조차 습관처럼 익어버렸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그 접시를 옆으로 밀었다. 아주 천천히 마치 일부러 나에게 들리게 하려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다른 반찬을 꺼내왔지만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울컥 솟구쳐 올랐다. 안 맞을 수도 있지. 입맛이 다른 거야. 속으로 그렇게 다독였지만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손끝에서 뻗어나온 차가운 기류를 분명히 느꼈다. 며느리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나에게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다. 아들과는 종종 웃으며 이야기했고 손주와도 다정히 놀았다. 하지만 나와 단둘이 있으면 말수가 적어지고 얼굴엔 웃음기 하나 없었다. 처음엔 내가 무언가 실수라도 한 줄 알았다. 하지만 그런 날이 몇 달, 몇 해를 지나면서 이건 실수가 아닌 의도라는 걸 알게 됐다. 무언가가 나를 향해 조용히 향하고 있었다. 소리 없는 복수 혹은 조용한 저항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늘 예의 바른 말투로 말했다. 어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어머니, 그건 조금 무겁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오늘은 좀 쉬세요. 말은 공손했지만 행동은 담장이었다. 나를 안으로 들이지 않겠다는 명확한 선. 가끔은 내가 불청객이 된 기분이 들었다. 같은 지붕 아래 사는 식구가 아니라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말이다. 어떤 날은 설거지를 마치고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으면 며느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하곤 했다. 어머니, 저희 부부 시간 좀 갖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그 말 한마디가 꽂혀 하루 종일 마음이 시렸다. 부부 시간. 그 말 속에는 내가 없는 세계가 있었다. 나는 그 세계에 속하지 않은 사람, 그저 이 집에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일 뿐이었다. 아들은 눈치가 없었다. 우리 은영이 요즘 많이 예민해졌어. 회사도 힘들고 애도 키워야 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서운함이 고여 있었다. 예민하다는 말은 나의 서운함을 무시하게 해주는 면죄부 같았다. 그녀는 예민해서 나는 참아야만 했다. 그녀는 힘들어서 나는 더 조심해야 했다. 그녀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엔 내 과거가 숨어 있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도 말을 삼켰다. 시어머니가 만든 반찬이 짜도 먹었다. 내가 끓인 국이 미지근하다고 혼나도 변명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그건 말대답이 되었다. 나는 삼키는 법을 배웠고 그 삼킨 말들이 내 주름과 침묵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내 며느리는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를 밀어냈다. 삼켰던 말의 부메랑이 이렇게 날아올 줄은 몰랐다.
어느 날 며느리가 냉장고를 정리하다가 내가 만든 동태찌개를 꺼내 그대로 버리는 걸 보았다. 이거 오래됐어요. 냄새가 좀. 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말 뒤에 쓴웃음이 따라왔다. 며느리는 알았을까? 그 동태찌개는 내가 직접 장봐서 1시간 넘게 끓인 음식이었다는 걸. 그 냄새 속엔 내 하루가 담겨 있었다는 걸.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등을 돌리고 자는 남편 옆에서 나는 하염없이 천장을 바라보았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내가 너무 참은 걸까? 아니면 너무 바랐던 걸까? 며느리에게 기대한 가족 같은 정이. 사실은 내 안에만 있었던 허상이었던 건 아닐까? 나는 과연 시어머니가 아니라 누군가의 며느리였던 시절을 진심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었다. 말 없는 복수는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누군가의 고통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다. 나는 아직 너무 많은 걸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무지 위에 놓인 감정들은 조용하지만 서늘한 칼날처럼 조금씩 나를 베고 있었다. 며느리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오던 날 긴장을 풀지 못해 아들 손을 꽉 쥐고 있었고, 결혼식을 올리던 날 입장을 마치고 나서도 계속 눈을 비볐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생각했다. 마음이 여린 아이구나. 많이 안아줘야겠다. 나는 다정한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다. 내가 겪었던 시어머니처럼은 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고 정말로 노력했다. 처음 신혼집을 구할 때도 아이들 뜻대로 해. 엄마는 아무 조건 없어. 그 한마디로 뒤로 물러섰고, 살림살이를 마련하러 백화점에 갔을 때도 내가 고른 게 제일 예뻐. 그 말 하나로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다. 정말 그랬다.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눈빛이 멀어지는 걸까? 아들은 눈치 없이 말했다. 은영이 요즘 스트레스 많아서 그런 거야. 그냥 내버려둬.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녀는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엔 분명히 나를 향한 뭔가가 담겨 있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들. 함께 식탁에 앉아도 내 말에 반응이 없고, 아이 옷을 챙겨두면 다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내가 만든 반찬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대로 남기기 일쑤였다. 처음엔 그저 바쁜 탓이라 생각했다. 입맛이 다르다거나 육아 방식이 다르다거나. 하지만 반복되는 무시와 회피 끝에 남은 건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되어간다는 사실이었다. 그날은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 늦어졌다. 나는 걱정이 되어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며느리는 짧게 대답했다. 지금 가는 중이에요. 어디세요? 제가 데리러 갈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전화는 그 말과 함께 끊겼다. 그 뒤로 그녀는 나에게 아이 맡기는 걸 꺼리기 시작했다. 아이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내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그녀의 태도 앞에서 무력해졌다. 나는 그런 내 마음이 미웠다. 왜 이렇게까지 애를 쓰는 걸까? 왜 이렇게까지 잘 보이고 싶을까? 며느리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나는 왜 여전히 좋은 시어머니로 남고 싶어 하는 걸까? 그 질문은 깊은 날들 속에서 내 마음을 갉아먹었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며느리들은 원래 그래. 그 말은 더 이상 나를 위로하지 못했다. 그저 내가 느끼는 감정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 뿐이었다. 가끔은 며느리가 나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만든 국, 내가 접은 빨래, 내가 재운 아이. 그 모든 것이 무시당할 때마다 내 존재마저 사라져버리는 기분이었다. 며느리는 착한 사람이었다. 아이에게는 언제나 다정했고 아들에게도 늘 배려심 깊은 말투였다. 문제는 그 다정함이 나에게는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이 그녀의 감정을 어떻게 상하게 했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더 괴로웠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무엇이 그녀의 마음을 닫게 했는지 아무것도 짐작할 수 없었으니까. 하루는 그녀가 다녀간 주방에 조용히 들어가 설거지를 하다 메모지를 발견했다. 엄마, 이건 저희 방식과 달라요. 다음부턴 저희가 할게요. 그 엄마란 단어가 낯설었다.
입으로는 부르지 않던 그 단어가 종이에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뒤따른 말은 분명한 선을 그어두고 있었다. 우리는 다르다는 것. 나는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우면서도 그렇게 가슴 아픈 게 가능하다는 걸 나는 그 메모를 읽으며 처음 느꼈다. 나는 그녀의 고요함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고요함 뒤에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그녀는 얼마나 오랫동안 내게 말을 걸지 않기로 결심했는지. 그날 밤 거울 앞에 앉아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주름 사이로 옛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나는 과거의 어떤 실수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누군가의 마음을 찢어놓았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그 며느리는 그때의 나에게 말없는 복수를 하고 있는지도. 며느리와 나, 우리는 평행선처럼 살았다. 서로를 마주보지 않고 부딪히지도 않은 채 그저 각자의 영역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넘겼다. 그 속에서 오해는 쌓이고 서운함은 눌린 채 침묵의 먼지가 되어 집 안 구석구석에 깔렸다. 나는 그런 공기 속에서도 그저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모든 걸 덮으려 했다. 하지만 가족이란 말이 언제부터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었을까? 어느 날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집에 다녀갔다. 그녀가 떠난 뒤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종이 봉투를 발견했다. 안에는 약봉지와 함께 손편지가 한 장 들어있었다. 은영아, 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 약 챙겨 먹고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와. 내가 웃어야 나도 산다. 그 손편지를 읽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다. 나는 말없이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내 방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고 나서야 눈물이 났다. 나는 며느리에게 그런 편지 한 번 써본 적 없었다. 나는 과거의 내 모습을 다시 꺼내어 보았다. 26, 시댁으로 시집 오던 날. 나는 낯선 집의 현관 앞에서 몇 번을 들숨 쉬었다. 시어머니는 엄격했고 시누이는 날 내려다보았다. 나는 매사에 조심했고 작은 실수에도 밤잠을 설쳤다. 남편은 퇴근 후 곧장 방으로 들어갔고 내가 무슨 눈치를 보는지도 몰랐다. 그때 나는 친정엄마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그저 한 줄 한 줄 일기를 썼다. 그 시절에 내가 남긴 문장을 오랜만에 꺼내어 다시 읽어보았다. 오늘 시어머니가 반찬이 짜다 하셨다. 그 말에 하루가 다 사라졌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 지금의 며느리가 나를 조심스러워한다 해도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나는 그 시절을 견디고도 그 고통을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건만 내 무심함 속에서 그녀에게 또 다른 침묵을 안긴 건 아니었을까? 며느리는 나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다. 하지만 가끔 손주를 다정히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눈빛에 어린 내가 보이곤 한다. 두렵고 지치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내심 위로받고 싶은 표정. 나는 그 표정을 너무 잘 안다. 왜냐하면 나도 그 얼굴로 수많은 밤을 견뎌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말했다. 엄마, 은영이 요즘 너무 예민하니까 말 좀 조심해줘. 그 말은 나를 더 아프게 했다. 조심한 건 나였다. 매번 걸음소리를 죽이고 내가 낸 소리에 그녀가 놀라지 않게 식사할 때에도 질문을 줄이고 기껏해야 아기 잘 잤니? 그 정도만 물었다. 그런데 왜 나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왜 그녀는 힘든 게 허용되는데 나는 참는 게 당연한 걸까? 나는 어쩌면 며느리라는 말 안에 을이 들어있다고 믿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녀가 침묵할 때 그 침묵을 이해하기보다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녀의 마음이 아니라 내 감정을 먼저 헤아렸고 그녀의 사정이 아니라 내 서운함에 먼저 귀를 기울였다. 이게 내 오만이었을까? 내가 그녀보다 먼저 며느리였음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며느리가 조용히 내 방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이불 세탁했어요. 가을 냄새 나는 섬유유연제로 했어요. 그 말은 작고 부드러운 화해의 손길 같았다. 나는 그 말에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고마워.
그렇게 말했지만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았다. 서로를 향한 말 없는 사과와 어설픈 다정함이 잠시 방 안을 떠돌다 조용히 스며들었다.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웃을 때 가장 예뻤다. 그 웃음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진심은 내가 보아온 어떤 표정보다도 순수해 보였다. 하지만 그 웃음이 내게는 오지 않았다. 나와 있을 때 그녀의 얼굴은 조용했고 어쩔 땐 투명한 유리문처럼 닫혀 있었다. 나는 그 문 앞에 서서 문을 열어달라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한 채 몇 년을 그렇게 서 있었다. 어느 날 작은 일이 벌어졌다. 손주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고 서둘러 과일과 죽거리를 들고 갔다. 문을 열어준 며느리는 나를 보고도 반가운 기색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제가 다 챙겼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안 오셔도 돼요. 그 말이 어찌나 또렷하게 들리던지 그 자리에서 웃고 말았지만 손에 들고 있던 귤 봉지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그 말엔 고마움도 서운함도 없었다. 오직 경계만 있었다. 나는 아프다는 손주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주방에 있는 그녀의 등만 바라보다 돌아섰다. 집에 오는 길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 주황빛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떠올랐다. 내가 며느리였을 때 그 시절의 내 행동들을. 시어머니는 내가 문 밖을 나서면 꼭 불만을 얹어두고 가셨다. 오늘은 반찬이 너무 싱겁더라. 아기 옷은 왜 그렇게 입혔니? 요즘엔 어른을 찾지도 않더구나.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작은 상처 하나씩 생겨났다. 처음엔 따지려 했고 그 다음엔 설명하려 했고 결국엔 포기하고 입을 닫았다. 그때 나는 복수란 단어 대신 거리두기라는 말을 선택했다. 서운함은 쌓였지만 표현하지 못한 채 속으로만 안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내 며느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시어머니에게 느꼈던 그 거리감과 불편함, 그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그녀 역시 내게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나는 숨이 막혀왔다. 나는 나의 시어머니처럼 되지 않겠다고 했고 그 누구보다 따뜻한 시어머니가 되겠다 다짐했지만 결국 내 무의식은 나를 그 자리로 데려다 놓고 말았다. 말 없는 복수는 말했던 이보다 들었던 이가 오래 기억한다. 그리고 그 기억은 세대를 건너뛰어 다시 반복된다. 며느리는 나를 직접적으로 비난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행동으로, 표정으로, 침묵으로 조금씩 나를 밀어냈다. 그건 복수라기보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무기 같았다. 그녀는 시어머니라는 말 속에 자신이 겪었던 서러움을 투사했고 나는 며느리라는 단어 속에서 내가 겪었던 아픔만을 되새겼다. 우리 둘 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기억과 상처를 꺼내어 자신을 방어하는 데 더 익숙했다.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레 말했다. 은영이가 그러더라. 당신이 요즘 조용해서 더 불편하대.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조용해서 불편하다니. 말을 아끼는 게 배려가 아니었단 말인가. 나는 계속 침묵했는데 그 침묵조차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칼날이었던 것이다.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로서의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결국 나는 말하지 않음으로 상처를 남겼던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둘 다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상처가 많아서 말하지 않았고 나는 경험이 많아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 없는 두 사람이 한 집에 살면서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건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조용한 전쟁은 소리 없는 곳에서 더 치열하게 벌어진다. 그리고 나는 그 전쟁에서 내가 먼저 화해를 시도해야 한다는 걸 비로소 받아들이게 되었다. 며느리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던 나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주방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나는 방금 전 뉴스에서 본 정치인의 무표정과 며느리의 눈빛이 묘하게 닮았다고 생각했다. 아무런 감정 없이 속이 비워진 채 돌아서는 듯한 표정. 그녀는 내 앞에서만 그런 얼굴을 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차를 끓여 따뜻한 머그컵에 담았다.
한 잔은 내 앞으로, 한 잔은 그녀 앞으로 밀어놓았다. 은영아, 여기 따뜻한 차 한 잔 마셔. 그녀는 잠깐 멈칫했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들었다.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것은 안도도 기쁨도 아니었다. 오히려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라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체념 같은 감정이었다. 그녀는 차를 마시며 작은 소리를 냈다. 감사합니다. 고작 5음절. 하지만 나는 그 말이 며느리와 나 사이에서 처음 들리는 진심 섞인 문장이라는 걸 느꼈다. 그것은 칼날이 멈추는 소리가 아니라 칼집에 칼을 다시 넣는 소리 같았다. 며느리는 아이를 재운 뒤 조용히 방에 들어갔다. 그녀가 닫은 문 너머에 내 마음 한 조각이 같이 묻혔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거실에 앉았다. 그리고 내 무릎 위에 올려진 낡은 앨범 한 권을 펼쳤다. 20살 무렵 시집 오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 그 사진 속 나는 웃고 있었지만 웃음 속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 시절 나는 어른들 말이 곧 법이었고 시댁은 절대 복종의 공간이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가르치려 했고 나는 배우는 척하며 견뎠다. 하지만 그 배우는 척이 결국 나를 거짓된 관계에 가두었고 그 감정은 해소되지 않은 채 내 안에 오래도록 갇혀 있었다. 며느리와 나의 관계도 혹시 그런 방식으로 굳어져 버린 건 아닐까?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사이로. 사소한 질문 하나에도 그녀는 긴장하고 나는 상처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말없이 등을 돌린다. 며칠 후 며느리와 마주 앉아 김장을 준비하던 날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영아, 나도 며느리였던 시절이 있어. 그녀는 고무장갑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땐 매일 무섭고 외로웠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괜히 눈치 보고 그래서 그냥 아예 말 안 하게 되더라. 그녀는 조용히 고갯짓만 할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예전과 다른 온기를 느꼈다. 그건 분명 서로가 조금씩 경계의 벽을 허물기 시작한 신호였다. 나는 오래전 누군가로부터 제대로 사과받지 못한 적이 있다. 그 기억은 고스란히 내 삶에 남아 내 안에 억울함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억울함을 잊지 못한 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말 없는 상처를 건네고 있었다. 며느리가 내게 전한 칼날은 어쩌면 내가 누군가에게 들이밀었던 작고 날카로운 기억의 복사본이었는지도 모른다. 용서받지 못한 과거는 말없이 반복된다. 그것을 끊기 위해선 누군가가 먼저 입을 열어야 한다. 나는 그 사람이 되기로 했다. 그리고 조금 늦었지만 그녀가 내게 준 모든 침묵의 시간 속에서 나는 나를 돌아보고 있었다. 김장하던 날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웃었다. 배추 속을 버무리던 중 손주가 물을 들고 장난치다 넘어진 것이 계기였다. 나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고 며느리는 황급히 달려가 아이를 안았다. 아이는 울지 않고 멀뚱히 웃기만 했다.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고 며느리도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짧고 작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엔 우리가 공유한 감정이 있었다. 은영아, 손 시려울 텐데 장갑 좀 더 두꺼운 거 껴. 괜찮아요, 어머니. 그 말 뒤에 며느리가 덧붙였다. 김장 같이 하는 거 오랜만이네요. 어릴 땐 친정엄마랑 자주 했거든요. 나는 그 말이 어쩐지 고마웠다.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내게 이야기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얼어붙은 얼음장 위에 작은 균열이 생긴 듯 했다. 며칠 뒤 며느리는 내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약초 이름이 뭐였죠? 아기 감기 자주 걸려서 한번 다려보려고요. 나는 놀랐다. 며느리가 먼저 나에게 조언을 구하다니. 작은 메시지 한 줄이 내게는 오래된 벽이 허물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서둘러 답장을 보냈고 그 뒤로 몇 번의 메시지가 오갔다. 그 대화들은 모두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안에 서로를 향한 관심과 인정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거울 앞에 앉았다.
며느리와의 대화가 조금씩 늘어날수록 나는 내 표정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다. 주름진 눈가에 살짝 힘이 들어가 있었고 입가에 근심이 옅어져 있었다. 그 순간 거울 속에 있는 내가 처음으로 엄마가 아닌 여자로 보였다. 나는 한때 가족이란 의무라 믿었다.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며느리는 시댁을 공경하고 어머니는 자식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 믿음은 내 삶을 지탱해준 울타리였지만 동시에 나를 가두는 감옥이기도 했다. 그 감옥에서 나오는데 60년이 넘게 걸렸다. 며느리와 나는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는 중이다. 아직 완전하지 않고 가끔은 다시 침묵이 찾아오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그 침묵이 무기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방어라는 걸. 그리고 누군가가 먼저 용기를 내면 그 방어도 서서히 풀릴 수 있다는 걸. 나는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은영아, 나 사실 김치 담그는 거 좋아하지 않아. 그녀는 놀란 듯 내 눈을 바라보았다. 그냥 어릴 때부터 당연한 일이라 하긴 했지만 속으론 늘 힘들었어. 그래도 시댁 눈치 보느라 싫다는 말 한마디 못했거든. 며느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말했다. 저도 그래요, 어머니. 사실 전 음식하는 거 아직도 어려워요. 특히 어머니 앞에선 더요.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이제부터 그냥 어려워도 같이 해. 서툴러도 괜찮아. 그녀도 웃었다. 그 웃음은 우리 관계의 새로운 첫 페이지 같았다. 갈등은 날카롭지만 화해는 뭉툭하게 다가온다. 그 뭉툭한 감정은 상처를 깊게 파고들진 않지만 서서히 닳아 없애는 힘이 있다. 나는 그 느린 힘을 믿기로 했다. 며느리와 내가 함께 김장을 마치고 식탁에 앉아 마주한 시간이 있었다. 아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다. 우리는 차를 한 잔씩 앞에 두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은 예전과는 달랐다. 불편하거나 냉랭하지 않았다. 마치 서로가 각자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조심스레 자리를 내어주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 조용함 속에서 며느리의 손등을 바라보았다. 조금 거칠어진 피부, 빨갛게 물든 손가락 끝, 그리고 그 위로 내려앉은 작고 투명한 감정의 흔적.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은영아,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내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한테 너무 많이 서운해했어요. 말도 안 하고 제 감정만 지켜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감정을 말로 꺼냈다. 갈등은 언제나 말이 없을 때 깊어진다. 하지만 해소는 꼭 말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표정, 눈빛, 그리고 조심스럽게 꺼내는 단어 몇 개. 그게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며느리는 아이를 재운 뒤 가끔 나와 거실에 함께 앉곤 한다. TV를 보면서도 말은 거의 하지 않지만 그 공간을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다. 나는 이 변화가 작고 느린 축복 같다고 생각했다. 빨라야 할 이유도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는 관계. 그저 매일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면 충분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내게 물었다. 어머니, 시어머니랑 지낼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나는 그 질문이 그녀의 용기라는 걸 알았다. 그 물음 안에 과거의 나를 꺼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말 안 하고 참는 거. 그게 제일 힘들었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그 짧은 공감 하나에 나는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 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며느리는 나에게 복수를 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나를 밀어낸 것이었다. 그리고 나도 그걸 너무 늦게야 알았다. 우리는 지금 다시 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가끔은 어색하고 가끔은 되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가 며느리였을 때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진심의 관계를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다면 그건 내게 너무도 소중한 기회다. 며느리는 가끔 아이를 안고 내 방 앞을 서성인다. 어머니, 아이가 자꾸 어머니 찾네요. 그 말에 나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는다. 그래, 들어와. 같이 재워보자. 아이는 내 무릎에서 금세 잠이 들고 며느리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나를 바라본다. 그 시선엔 더 이상 날카로운 경계가 없다. 조금은 천천히, 아주 조금은 가까이. 우리는 그렇게 다시 가족이 되어가는 중이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다. 햇살이 부드럽게 안방 창으로 들어왔고 방 안에선 손주가 낮잠을 자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이불을 개며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요했고 그 고요함엔 더 이상 날이 서 있지 않았다. 나는 묻고 싶었다.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니? 그동안 말하지 못한 게 있었니? 내가 미안했단 말을 이제야 해도 될까? 하지만 그 말들은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나는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기로 했다. 작은 손수건을 꺼내 그녀 이름 3글자를 정성스럽게 수놓았다. 무늬 하나 없이 단정한 글씨체로 적힌 이름. 그걸 곱게 접어 그녀가 사용하는 서랍 위에 조용히 놓았다. 그날 밤 며느리는 내게 따뜻한 보리차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다. 이름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손길 엄마 말고 처음 받아봤어요. 나는 웃지 못하고 눈물만 조금 흘렀다. 며느리는 어릴 적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엄마와 단둘이 살았다고 했다. 엄마는 강한 사람이었고 그 강함 안에서 그녀는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누군가한테 의지하거나 부탁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되뇌었다. 나도 그래. 나도 내 마음을 꺼내본 적이 거의 없었어. 그녀와 나는 그렇게 닮아 있었다. 다르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너무 비슷해서 서로를 밀어낸 것이었다. 며느리는 어느 날 내게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왔던 날 제가 만든 된장찌개에 아무도 반응 안 했었어요. 나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가 만든 음식이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아서요. 그제야 그녀의 말없는 복수의 시작이 이해되었다. 그건 상처받은 마음의 자국이었고 그 상처가 나를 통해 되살아났던 것이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 은영아. 그때 아무 말도 못해줘서 정말 미안해. 그 말에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나를 어머니라 부르는 대신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미안함은 약한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미안함을 말로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걸 나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다. 나는 이제야 내 안에 무거운 돌 하나를 내려놓았다. 그 돌은 내가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말들, 며느리에게 했던 무심함, 그리고 나 자신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던 수많은 후회의 조각들이었다. 며느리는 요즘 자주 웃는다. 밥을 먹을 때, 아이를 돌볼 때, 가끔은 나를 볼 때도 그 웃음은 나를 용서하겠다는 말 없이 전하는 용기였고 우리가 같은 집에 살 수 있는 이유였다. 나는 다시 김장을 하고 다시 찌개를 끓이고 다시 손주를 안는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법으로 한다. 그리고 그녀도 그걸 알아주는 눈빛으로 나를 본다. 손주의 돌잔치가 다가오던 어느 날 며느리는 내게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 돌잔치 장소 같이 봐주실 수 있어요?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기쁨이 일렁였다. 같이. 그 말이 이렇게 따뜻한 단어였나 싶었다. 우리는 함께 작은 연회장을 둘러보았고 사진 배경, 메뉴, 손님 명단까지 하나하나 논의했다. 나는 최대한 그녀의 취향을 존중하려 했고 그녀도 내가 전하는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진짜 딸과 함께 준비하는 기분이었다. 돌잔치 날 손님들 앞에서 며느리는 말했다. 아기의 첫 생일을 시어머니와 함께 준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멈춰있던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느꼈다. 그 말 한 줄에 담긴 화해와 수용, 감사와 이해의 마음이 모두 전해졌기 때문이다. 행사가 끝난 뒤 나는 한켠에 앉아 손주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웃고 있는 아이, 그 아이 옆에 선 아들, 그리고 며느리. 그녀의 표정에는 더 이상 얼음 같은 침묵이 없었다. 나는 생각했다. 우리의 갈등은 사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다만 서로 너무 닮았고 서로 너무 두려웠으며 말하지 않음으로써 서로를 오해한 시간들이 너무 길었을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칼날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건 날카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건 오래된 슬픔이 더 이상 자신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만든 보호막이었다. 며느리는 이제 가끔 먼저 내게 질문을 한다. 어머니, 이 음식엔 간장 대신 된장 넣어도 될까요? 이 옷, 어머니 취향이실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어요. 그 모든 말에는 관심이라는 선물이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침묵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녀도 내 다정함을 경계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았다. 다툼이 다시 올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깊이 들여다볼 줄 아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했다. 어느 날 나는 며느리에게 물었다. 은영아, 넌 나한테 어떤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니?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어머니가 저한테 바랐던 그 모습, 그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젠 서로 다름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도 누군가의 기준 안에서만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 좋은 엄마로 살다 보니 내 기준 바깥의 존재를 쉽게 용납하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나란히 걷고 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만 같은 속도로 걷진 않는다. 서로의 속도와 호흡을 이해하고 때론 멈춰서서 기다리기도 하며 조금씩 나아가는 중이다. 그게 진짜 가족의 모습 아닐까? 나는 이제 며느리의 마음을 읽으려 노력하지 않는다. 대신 듣는다. 묻고 기다리고 때론 그냥 곁에만 있는다. 그녀도 그런 방식으로 나를 받아들인다. 우리는 서로를 바꾸려 들지 않는다. 그 대신 서로를 이해하려 한다. 그게 더 깊고 단단한 변화라는 걸 이제야 안다. 손주는 어느덧 또래보다 말을 빨리 하기 시작했다. 하루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우리 집은 기분 좋은 냄새가 나요. 나는 웃으며 물었다. 어떤 냄새인데?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있는 냄새. 그 말에 며느리와 나는 동시에 고개를 돌려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바꿔낸 건 단지 관계가 아니었다. 그 안에 살아가는 아이의 기억까지도 따뜻한 무엇으로 바꾸고 있다는 걸. 나는 요즘 하루가 조용히 흐르는 것이 좋다. 큰 다툼도 극적인 사건도 없지만 마음속엔 평화가 흐른다. 그건 며느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서로의 눈빛이 예전보다 부드러워졌고 집안 공기에는 더 이상 팽팽한 긴장이 없다. 우리가 쌓아올린 시간들은 불완전했지만 정직했고 때론 어설펐지만 진심이었다. 며느리는 이제 가끔 내게 이렇게 말한다. 어머니, 엄마한테도 이렇게 말해볼 걸 그랬어요. 그 말 안에는 딸이자 며느리로서의 그녀의 후회와 다짐이 담겨 있다.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의 엄마가 되어주는 마음으로 작게,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지금이라도 말해봐. 나한테 연습하자. 그녀는 웃는다. 그 웃음이 처음 집에 들어올 때의 긴장된 얼굴과는 전혀 다른 빛깔이다. 나는 말 없는 복수를 받았고 그 복수를 이해했고 결국엔 용서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녀를 향한 내 무심함을 조금씩 천천히 사과하고 있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치유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우리가 서로를 해쳤던 시간보다 이제는 더 오래 서로를 보듬는 시간을 쌓아가고 있다. 나는 이제야
내가 어떤 시어머니가 되었는지 말할 수 있다. 완벽하지 않았고, 때론 눈치 없었고, 무심했고, 또 너무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후회할 줄 알았고, 변하려고 애썼고, 사랑하려고 노력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믿는다. 며느리는 내게 말했다. 어머니는 엄마 같기도 하고, 때론 선생님 같기도 하고, 그냥 여자 선배 같아요. 나는 그 말이 무척이나 좋았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여자로서의 서로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녀가 나를 이해한 게 아니라 나와 나란히 선 것이다. 그 사실이 이 모든 시간의 결론이었다. 어느덧 봄이 왔다. 햇살이 부엌 창문을 따뜻하게 비추고 방 안에선 손주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린다. 나는 주전자를 올리며 며느리를 부른다. 은영아, 차 한잔하자. 그녀는 부엌으로 걸어와 내 옆에 선다. 이젠 나란히 선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나는 속으로 되낸다. 나를 닮은 너에게 이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시어머니, 한 사람의 며느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며느리였으며, 또 누군가의 엄마이자 어쩌면 시어머니가 될 존재입니다. 그 안에서 겪은 서운함과 외로움, 말하지 못한 감정들, 그리고 괜찮은 척하며 버텨온 시간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로, 또 누군가에게는 복수의 씨앗으로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복수가 말없는 칼날이 아닌 말을 건네는 용기로 바뀔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대를 반복하는 상처의 되물림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시어머니는 말로 상처를 주고, 어떤 며느리는 침묵으로 복수합니다. 그러나 결국 말로 풀고 눈빛으로 이해하며 진심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야기 속 나와 은영이 당신의 가족 이야기와 닮아 있다면 그건 우리가 모두 같은 이름의 사랑과 상처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며느리의 칼날은 사실 무심한 복수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꺼내지 못한 말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조각들을 모아 서로의 상처를 덮어주는 담요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